삼성이 결국 해냈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하버드와 MIT의 천재들이 6시간 동안 씨름하고도 손조차 쓰지 못했던 문제를 단 한 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단 10초 만에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부호가 한국으로 직접 날아왔고 일본과 대만이 동시에 들썩였습니다. 미국 의회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가 증명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DNA였습니다. 미국과의 초대형 계약 이면에 숨겨진 그날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센터클라라 본사 3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긴급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발신자는 데이터 센터 관제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데이빗이었습니다. 평소엔 침착하기로 유명한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즉시 비동 슈퍼 클러스터로 오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요.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어졌습니다. 저는 곧장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연결 통로를 건너 비동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모니터 앞에 서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묻자 수석 엔지니어 제니퍼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5해 동안 이 센터를 지켜온 그녀가 이렇게 창백한 얼굴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GPU 클러스터가 멈췄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26만 장이 동시에입니다. 저는 즉시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경고등이 빼곡했고 시스템 로그는 미친 듯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에러 메시지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26만 장이라니요. 언제부터입니까? 1시간 전부터입니다. 데이빗이 답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노드만 다운됐는데 연쇄적으로 퍼졌습니다. 지금은 전체 클러스터가 멈춰 있습니다. 원인은요? 모릅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그를 전부 분석해봤지만 패턴이 없습니다. 열폭주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환 오류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니터에는 AI 모델 학습 현황이 떠 있었지만 모두 정지 상태였습니다. 훈련 중이던 모델들은요? 전부 중단됐습니다. 데이빗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체크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재시작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이 응답을 안 하거든요.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MIT 출신 박사들이었어요. 하버드, 스탠퍼드 출신들도 보였죠. 엔비디아 최고의 인재들이 긴급 소집된 겁니다. 1시간 후 우리는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됐어요. 모두 최고 학벌의 엔지니어들이었죠. 제니퍼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체 GPU 클러스터가 다운된 상태입니다. 복구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MIT 출신 교수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압 스파이크 상관관계를 봤나요? 물론이죠. 제니퍼가 답했어요. 하지만 패턴이 이상해요. 일반적인 과부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열 분산 시스템은요? 다른 박사가 물었습니다. 정상 작동 중이었어요. 데이빗이 답했죠. 온도가 임계치를 넘기 전에 다운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갸우거렸어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팀장이 말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복구 못하면 큰일입니다. 고객사들이 대기 중이고 계약 위약금만 수백억 달러예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만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MIT 박사가 말했죠. 우리가 못 푸는 문제면 세상 누구도 못 풉니다.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버드 출신이 거들었어요.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자신감과 오만함의 경계가 모호했거든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외부 자문을 구하는 건 어떨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외부요. 팀장이 눈썹을 올렸어요. 누구 말입니까?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작년 AI 포럼에서 삼성연구원이 GPU 병렬 타이밍 문제를 다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 아이디어가 지금 상황과 유사해 보여요. MIT 박사가 코음을 쳤습니다. 삼성이요. 그건 제조 회사잖아요. 연구소가 아니고요. 하드웨어 업체의 수학 이론을 들으라고요. 다른 박사가 비웃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10년 연구한 게 뭡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거든요.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회의는 2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각자 이론을 내놓았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 6시가 됐을 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일단 각자 분석을 계속하고 오후에 다시 모이죠. 팀장이 정리했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남아 있었어요. 로그를 다시 들여다봤죠. 그때 패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압 변화 타이밍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마치 파동이 서로 간섭하는 것처럼요. 저는 작년에 받은 논문 파일을 찾아봤습니다. 삼성 실리콘밸리 연구소의 박진우 박사가 쓴 논문이었죠. GPU 병렬 처리의 전압공 현상과 해결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논문을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확히 논문에서 다룬 케이스였거든요. 하지만 팀에 다시 말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연락해 보기로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AI 포럼에서 받은 명함들이 저장돼 있었어요. 박진욱, 삼성 실리콘밸리 연구소 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기 전에 망설여졌어요. 이건 규정 위반이었거든요. 외부인에게 내부 시스템 문제를 알리는 건 보안 위반이었죠.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알림이 떴습니다. 시스템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경고였어요. 연결된 AI 모델들이 스스로 루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손실이 시작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복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판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오전 9시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자료 정리 차원에서 회의실 뒤에서 있었어요. 젠슨 황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상황 보고하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제니퍼가 일어섰어요. 현재 전체 클러스터가 다운된 지 6시간째입니다. 복구 시도를 12번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더 심각한 건 데이터 손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젠슨 황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원인은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답했죠. 전환 문제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MIT 팀이 분석 중입니다. 얼마나 더 걸립니까? 모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젠슨 황이 테이블을 쳤어요. 시간은 없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죠. 고객사들이 대기 중이에요. 24시간 안에 못 고치면 계약이 전부 날아갑니다. 위약금만 1천억 달러가 넘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해결이 필요합니다. 젠슨 황이 잘라 말했죠. 누군가가 뚫어야 해요. 그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젠슨 황도 저를 쳐다봤어요. 말해보시오. 작년 AI 포럼에서 삼성연구원이 유사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의 논문이 지금 상황과 일치합니다. MIT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이미 기각된 의견입니다. 삼성은 제조업체지 연구소가 아니에요. 젠슨 황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계속하시오. 그가 저를 봤어요. 박진우 박사입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죠. 그는 GPU 병렬 타이밍 전문가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전압 공진 문제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를 부를 수 있습니까? 젠슨 황이 물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외부인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는 것 규정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젠슨 황이 끊었어요. 지금 당장 연락하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제가 한 결정이 회사를 구할 수도 있고 제 커리어를 끝낼 수도 있었거든요. 경비팀장 콜린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외부인을 부르실 겁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본사 승인 없이 그러면 당신 커리어 끝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센터클라라 캠퍼스가 보였어요. 저 건물들 안에서 수천 명이 일하고 있었죠. 이미 시스템이 죽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커리어는 의미 없죠? 콜린이 한참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안 프로토콜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사님, 저는 엔비디아 수석 연구원입니다. 작년 AI 포럼에서 뵈봤어요. 기억납니다. 그가 답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GPU 클러스터 다운 전압 공진 의심 복구 실패. 그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본사 B동입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옵니다. 제가 말했죠? 준비해주세요. 승인은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어요. 젠슨이 허락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식 절차는 밟지 않았죠. 일한 시간 후 로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문객이 도착했다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낡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박사님이십니까? 제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죠. 바로 시작하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B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니퍼와 데이빗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MIT 박사 3명도 서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쪽이 박진우 박사님입니다. 제가 소개했어요. 삼성 실리콘밸리 연구소에서 오셨습니다. MIT 박사 하나가 팔짱을 꼈습니다. 여긴 하버드 MIT 박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죠. 박진우가 그를 봤습니다. 알아요. 그가 차분히 말했죠. 근데 그 박사들이 GPU 스펙은 보셨나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MIT 박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문제는 전압공이죠. 박진우가 모니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로그 파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데이빗이 키보드를 조작했어요. 화면에 에러로그로가 쏟아졌죠. 박진우는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30초쯤 지났을 때 그가 멈췄어요. 여기요. 그가 화면을 가리쳤습니다. 전압 스파이크 타이밍을 보세요. 3.7 마이크로초 간격으로 어긋나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MIT 박사가 빗듯 물었습니다. 공진 주파수입니다. 박진우가 차분히 답했죠. GPU들이 서로의 전압 변화에 반응하면서 증폭 루프를 만들었어요. 마치 다리가 공명으로 무너지는 것처럼요. 제니퍼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타이밍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각 GPU 클러스터의 전압 변화 시점을 미세하게 엇갈리게 만들면 공진이 깨집니다. 그건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하버드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26만 장의 타이밍을 동시에 조정한다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박진우가 글을 봤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해요? 제가 작년에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했습니다. MIT 박사가 코음을 쳤습니다. 시뮬레이션이요. 현실은 다릅니다. 그럼 직접 해보시죠.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제니퍼를 봤습니다. 그녀가 망설이고 있었어요. 시스템 접근 권한을 외부인에게 주는 건 전례가 없었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순 없어요? 제니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는 거예요.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박진우가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낙지만 잘 관리된 티가 났어요. USB를 시스템에 연결하더니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빠르게 흘러갔어요. 뭘 하시는 겁니까?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전압 밸런싱 알고리즘입니다. 박진우가 답했죠. 각 GPU의 타이밍을 0.1 마이크로초 단위로 조정할 겁니다. MIT 박사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죠. 막을 명분도 없었고 다른 방법도 없었거든요. 박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서 화면을 봤어요. 코드가 우아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죠. 준비됐습니다. 박진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실행하면 10초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성공하면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실패하면요. 제니퍼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집니다. 박진우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복구 불가능하게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실행하시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로그 창에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봤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GPU 펠리도 뭐요? 완전한 정적이 흘렀죠? 망했습니다. MIT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망쳤어요.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10초를 기다리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어요. 9초, 10초 그때였습니다. 푸른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GPU 팬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니퍼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데이빗은 모니터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정말 됐어요. MIT 박사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한 명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이건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이론상 불가능했는데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죠. 박진우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제니퍼가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녀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단순합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각 GPU의 전압 변화를 파동으로 보고 위상을 조금씩 틀어놓은 겁니다. 서로 상쇄되게요. 우리도 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버드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박진우가 끊었어요. 다만 겸손하게 접근해야 하죠. 시스템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콜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당신이 오았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설명해야 했거든요. 외부인을 불러들인 것을요. 1시간 후 우리는 다시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긴장감은 더 높아졌죠. 젠슨 황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복구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누가 했습니까? 박진우 박사입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삼성에서 온 분이요. 젠슨 황이 박진우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니퍼를 봤죠? 상세 보고 들어야겠습니다. 제니퍼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압 공진 문제였고 타이밍 재조정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MIT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사가 우리 시스템에 직접 접근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젠슨 황이 물었죠. 보안 위반입니다. 다른 하버드 박사가 거들었어요. 그는 외부인이에요. 엔비디아 핵심 아키텍처를 전부 봤습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힐끗 봤어요. 그는 차분한 표정이었죠. 기술 유출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젠슨 황이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MIT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우리 GPU 클러스터 구조를 다 봤어요. 전압 제어 알고리즘도 열분산 시스템도요. 그래서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시스템은 지금도 죽어 있을 겁니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하버드 박사가 말했죠. 우리는 보안을 지켜야 해요. 삼성은 경쟁사예요. 박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건 이미 공개된 기술입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어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MIT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클러스터 설계는 극비 사항이에요. 극비라고요?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작년 컨퍼런스에서 당신들이 발표했잖아요. 아키텍처 다이어그램까지 공개했고요. MIT 박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일부만이었어요. 일부든 전체든 원리는 같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죠. 제가 한 건 그 원리를 적용한 것뿐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훔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을 줬습니다. 다른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외부인에게 우리 시스템을 열어준 적이 없어요. 그럼 계속 멈춰 있을까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당신들은 6시간 동안 해결 못했어요. 그가 10초 만에 해결했고요. 그건 운이었을 겁니다. MIT 박사가 우겼어요. 운이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코드를 봤어요.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그가 낮게 말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젠슨 황이 박진우를 봤어요. 당신이 본 정보를 외부에 공유할 겁니까? 아니요. 박진우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러 왔을 뿐이에요. 삼성 스파이가 아닙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MIT 박사가 다 그쳤어요. 서약서라도 쓰시겠습니까? 박진우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필요하다면 쓰죠. 하지만 믿음은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젠슨 황이 팔짱을 꼈어요. 그는 한참 생각하는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박사는 비밀 유지 서약을 하시오. 그리고 오늘 본 모든 것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MIT 박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젠슨 황이 손으로 막았어요. 그가 없으면 우린 멈춘다. 젠슨 황이 차갑게 말했죠.
그게 현실이요. 기술 유출이 걱정되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시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MIT 박사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죠. 저는 박진우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익숙합니다. 박진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한국 기술자는 항상 의심받죠. 아무리 도와줘도 스파이 취급받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해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살렸고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정과 신뢰는 다릅니다. 박진우가 창밖을 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저를 경쟁자로 볼 겁니다. 동료가 아니라요? 그때 콜린이 다가왔습니다. 보안 코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스템 접근 로그가 남았는데 승인 기록이 없어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권한을 줬어요. 콜린이 저를 봤습니다. 본사에서 조사 들어올 겁니다. 그가 낮게 말했죠. 규정 위반이에요.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당신 커리어가 위험한데요.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의심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박진우가 시스템에 접근한 지 1시간 후였습니다. 보안팀 회의실로 긴급 소집 통보가 왔어요. 저는 콜린과 함께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어요. 보안 책임자 데니스가 중앙에 있었죠.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데니스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콜린이 제 옆에 섰죠. 설명해 보시오. 데니스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외부인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줬습니까?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시스템이 죽어가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긴급이라고 규정을 무시합니까? 데니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외부인 접근은 최소 72시간 전 승인이 필요해요.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제가 인정했죠. 하지만 72시간을 기다리면 시스템은 복구 불가능했어요. 그건 당신 판단이요. 다른 보안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규정은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콜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도 키카 카드를 열어줬어요. 당신도요. 데니스가 콜린을 봤습니다. 경호팀장이 보안 규정을 어겼단 말이요. 시스템이 죽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콜린이 단호하게 말했죠. 제 판단이었어요. 당신 판단이 규정보다 위입니까? 데니스가 따졌어요. 아닙니다. 콜린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어요. 로그를 봤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박진우가 GPU 클러스터 전체에 접근했어요. 아키텍처 구조, 전압 제어 알고리즘 열분산 시스템 전부요. 그래서 고쳤습니다. 제가 말했죠? 10초만 해요. 고친 건 인정합니다. 데니스가 말했어요. 하지만 대가가 뭡니까? 우리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됐어요. 유출됐다는 증거 있습니까? 콜린이 물었습니다. 그가 삼성으로 돌아갔었으면 그게 증거죠. 담당자가 답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박진우는 비밀 유지 서약을 했습니다. 제가 반박했죠. 서약이 뭐가 중요합니까? 데니스가 비웃었어요. 머릿속 지식을 어떻게 막아요? 그럼 애초에 부르지 말았어야죠. 콜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죽어 있었어요. MIT 팀이 6여 시간 동안 못 풀었고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데니스가 잘라 말했어요. 시스템 복구와 보안 유지는 둘 다 중요해요.
우선 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시스템이 죽으면 보안도 의미 없어요. 순서가 틀렸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승인받고 불러드렸어야죠. 24시간 안에 복구 못하면 끝이었어요.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고객사 계약이 전부 날아가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데니스가 단호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징계하실 거면 저만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콜린은 제 지시를 따른 것뿐이에요. 아니요. 콜린이 반박했습니다. 제 판단도 들어갔어요.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데니스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온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데니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제 선에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결과가 좋았습니다. 제가 말했죠? 시스템이 살아났고 데이터 손실도 없었어요. 성능도 이전보다 나아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다음엔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데니스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닫더니 우리를 봤어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본사 결정 기다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데니스가 경고했어요. 당신 인사 파일에 보안 규정 위반이 명시될 거예요. 승진에 영향 줄 수도 있고요. 감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콜린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답했죠.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가가 클 수도 있어요. 알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규정은 중요했어요. 아니 나를까? 콜린이 무전기를 받습니다.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가 말했죠. 젠슨 황이 당신을 찾습니다. 젠슨 황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긴장했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콜린이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시스템이 살아났으니 최악은 면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젠슨 황이 창가에서 있었어요. 뒤돌아서며 저를 봤죠.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당신이 박사를 불렀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제 판단이었습니다. 규정을 어긴 건 아는가? 압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젠슨 황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당신 경력 파일을 봤소? 그가 말했죠. MIT 출신, 7년 경력평가 우수 앞날이 밝은 사람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소? 그가 물었어요.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를 누군가는 풀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젠슨 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MIT 팀은 당신을 비난하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기술 유출을 초래했다고요? 이해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는 엔지니어예요. 학벌을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려고 있는 겁니다. 젠슨 황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좋은 대답이요. 그가 말했죠. 당신 말이 맞소.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하오. 방법이야. 어찌됐든요. 그럼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징계는요? 징계는 없소. 젠슨 황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당신을 프로젝트 리드로 승진시키겠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진이라고요? 당신이 증명했소. 그가 설명했어요. 편견 없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요. 그게 진짜 엔지니어요. MIT 박사들이 반발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반발하게 두시오. 젠슨 황이 차갑게 말했죠. 결과가 말해줘. 그들은 6시간 동안 실패했고 박사는 10초 만에 성공했소. 사무실을 몇 오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복도에서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가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은 끝났으니까요. 그가 답했죠. 연구소로 돌아가야 해요. 잠깐만요. 제가 그를 멈췄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정식으로 일하시라고요? 박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스카우트 제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건은 MIT 출신들보다 좋게 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여기서 하실 일이 많은데요. 저는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진우가 차분히 말했죠. 삼성과 엔비디아가 협력하면 모두가 승자예요. 제가 여기 오는 것보다 그게 더 낫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협력이요. 내부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고 당신들은 설계를 하죠. 각자 잘하는 걸 하면서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배우고요. 하지만 MIT 팀이 받아들일까요?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경쟁자로 봐요.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겁니다. 박진우가 말했죠. 오늘 제가 증명했잖아요. 협력이 경쟁보다 낫다는 거려. 제니퍼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그녀가 불렀어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뭔가요? 어떻게 10초 만에 해결하셨어요? 그녀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며칠을 고민했는데요. 박진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봤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복잡한 이론보다 기본 원리를 믿었죠. GPU는 결국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예요. 물리 법칙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도 그걸 알았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용을 못했죠.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진우가 말했어요. 시스템을 지배하려고 했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기계는 명령이 아니라 존중으로 다뤄야 합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진우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가 보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협력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단단했지만 따뜻했죠.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그가 사라졌습니다. 제니퍼가 저를 봤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학벌이 전부가 아니란 걸 보여줬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제가 답했죠. 편견을 버리는 법을요. 그날 저녁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26만 장의 GPU가 조화롭게 돌아갔어요. 데이터 손실도 없었고 성능도 이전보다 나았죠. 박진우가 남긴 알고리즘 덕분이었습니다. MIT 팀은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줬거든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한 기술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벽을 넘은 거였죠.
학벌의 벽, 국적의 벽, 편견의 벽을요. 다음 날 아침 제 책상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것이었어요. 오전 10시 면담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제 승진 얘기를 들었는데 또 무슨 일일까 싶었어요. 10시 전각에 인사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인사 담당 이사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진지했죠.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진우 박사 연락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 일 다시 불러주세요. 그녀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죠. 본사에서 정식 스카우트 제안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제 거절했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달라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연봉 10배. MIT 출신보다 높은 대우. 전용 연구실 제공 최고 대우예요. 10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사가 그만큼 그의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어제 일로 증명됐잖아요. 저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다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번엔 조건이 훨씬 좋아요. 1시간 후 박진우가 다시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인사의사와 저니퍼도 배석했죠. 환영합니다. 인사이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식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박진우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표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인사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봉은 현재의 10배입니다. 그녀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MIT 박사들보다 20% 높은 수준이에요. 전용 연구실을 제공하고 연구 주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진우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추가로 스톡 옵션도 드립니다. 인사이사가 계속 말했죠. 3년 후면 억만장 될 겁니다.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도 해드려요. 제니퍼가 끼어들었습니다. 연구 환경은 세계 최고예요. 그녀가 강조했죠. 최신 장비에 무제한 예산. 그리고 최고의 동료들과 일할 수 있어요. 박진우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조건이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인사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죠? 그녀가 놀라서 물었어요. 조건이 부족합니까? 조건은 충분합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제 자리는 삼성이에요. 삼성보다 여기가 낫지 않습니까?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연구 환경도 좋은데요. 박진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죠. 삼성과 엔비디아가 협력하면 모두가 승자예요. 제가 여기 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협력이요? 인사의사가 미관을 찌푸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말입니까? 박진우가 우리를 봤습니다. 삼성은 제조 기술이 있어요. 그가 설명했죠. 칩을 만드는 기술요. 엔비디아는 설계가 강하고요. 둘이 협력하면 더 나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삼성이 우리 칩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건 하청입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협력이 아니에요. 설계 단계부터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인사의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 오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왜 거부하죠? 박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입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키우고 싶어요. 여기 오면 저 혼자만 성장하지만 삼성에 있으면 한국 전체가 성장합니다. 애국심입니까?
인사의사가 비뜩 물었어요. 책임감입니다. 박진우가 정정했죠. 저는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국가가 키워준 거예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죠.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협력 방안은 뭔가요? 구체적으로요? 공동 연구입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삼성연구소와 엔비디아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술을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풀고요. 특허는 공동 소유하고 이익도 나눕니다. 기술 유출 우려는요? 인사의사가 물었습니다. 상호 신뢰로 해결합니다. 박진우가 답했죠. 서로 훔치려 들면 협력이 아니에요.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본사가 받아들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사회는 경쟁을 선호하는데요. 그럼 증명하면 됩니다. 박진우가 말했죠. 협력이 경쟁보다 낫다는 거요. 어제 했던 것처럼요. 인사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는 올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본사는 보수적이거든요. 박진우가 일어섰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겁니다. 협력이 답이라는 거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진우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엄청난 기회를 놓치신 건데요. 괜찮습니다. 박진우가 웃었어요. 기회는 또 올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진우가 떠나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주차장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차가 멀어지고 있었죠. 콜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돈을 거절했잖아요. 콜린이 말했죠. 연봉 10배인데요. 누가 그걸 거절합니까?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0년 일했지만 그런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콜린이 물었습니다. 돈보다 큰 걸 봤으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죠. 뭐가 돈보다 큽니까? 나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위해 일해요. 회사가 아니라요. 콜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선 그렇죠. 제가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저는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본 엔지니어들이 생각났어요. 여기 선 사람들이 2년마다 회사를 옮겨요. 제가 설명했죠. 더 높은 연봉 주는 고도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콜린이 말했습니다. 실력 있으면 대우받아야죠.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충성심은 없어요. 회사에 대한 애착도 없고요.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라기보단 차이죠. 제가 답했어요. 미국은 개인이 중심이에요. 자기 이익이 최우선이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콜린이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챙겨야죠. 맞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무슨 한계요? 협력이요. 제가 설명했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챙기면 팀워크가 안 돼요. 사례가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구글 엔지니어 한 명이 우리한테 왔어요. 제가 말했죠. 천재였어요. MIT 박사의 논문도 여러 편이었고요. 그래서요. 3개월 만에 나갔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더 높은 연봉 제시한 메타로요. 그럴 수 있죠? 콜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망했어요. 제가 계속 말했죠. 그 사람이 핵심이었거든요.
떠나면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했고요. 책임감이 없었네요. 없었죠.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 커리어만 생각했으니까요. 박진우는 달랐군요. 콜린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키우려고 해요. 함께요. 이해가 안 갑니다. 콜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문화 차이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공동체 중심이에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이죠. 그럼 개인은 희생당하는 겁니까?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제가 정정했죠. 함께 크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복도 끝에서 제니퍼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아직도 박진우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답했죠. 저라면 그 제안 받았을 거예요. 10배 연봉이면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여기선 다들 그러니까요. 제니퍼가 창밖을 봤습니다. 우린 뭘 위해 일할까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돈이요. 경력이요. 아니면 기술이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박진우는 확실해 보였어요. 콜린이 말했습니다. 뭘 위해 일하는지요? 나라죠. 제니퍼가 답했어요. 한국을 위해서요. 그게 가능합니까? 콜린이 물었습니다. 애국심으로 일한다는 게요? 한국에선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오늘 본 게 그거였어요. MIT 박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여전히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저 사람들은 인정 못할 겁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어요. 학벌이 전부라고 믿으니까요. 학벌도 중요하죠. 콜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답했어요. 박진우가 증명했잖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저럴까요? 콜린이 물었습니다. 모두 나라를 위해 일하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만은 아닐 거예요. 문화니까요. 부럽네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그런 확신이요. 우린 없잖아요. 맞아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우린 개인주의예요. 각자 살아남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콜린이 말했습니다. 나쁘진 않죠.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협력이 어렵다는 거예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어요. 내일 본사 회의가 있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박진우 건으로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콜린이 물었습니다. 문화 충돌이니까요. 제가 설명했어요. 미국식 개인주의와 한국식 공동체주의요. 충돌하면요. 한쪽이 이기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타협하거나요? 저는 박진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그 말이요. 어쩌면 그게 답일지도 몰랐습니다. 박진우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죠. 사무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회의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MIT 팀과 다른 엔지니어들이 따로 앉아 있었거든요. 제니퍼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사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앞으로 외부 협력 방침을 정해야 해요. MIT 박사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경쟁자예요. 협력하면 기술이 유출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릴 도왔잖아요. 다른 엔지니어가 반박했습니다. 시스템을 살렸고요. 그건 일회성이에요.
하버드 박사가 거들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삼성은 우리 경쟁사가 될 겁니다. 회의실이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협력 찬석, 다른 쪽은 반대였어요. 저는 중간에 앉아 있었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는 비밀 유지 서약도 했어요. 서약이 뭐가 중요합니까? MIT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가 본 걸 머릿속에서 지울 순 없어요. 삼성으로 돌아가서 다 쓸 겁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제니퍼가 끼어들었죠.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버드 박사가 반박했어요. 삼성이 갑자기 비슷한 기술을 내놓으면 그게 증거죠.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영원히 협력 못하겠네요. 의심만 하면서요. 의심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MIT 박사가 잘라 말했어요. 기술 경쟁에서 친구는 없어요? 모두 적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발전이 없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죠. 제니퍼가 정리했습니다. 일단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하겠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MIT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더니 저를 봤어요. 당신 때문에 팀이 갈라졌어요. 그가 차갑게 말했죠. 제 잘못입니까? 저는 반박했습니다. 시스템을 살린 게 잘못인가요? 절차를 무시했잖아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승인 없이 외부인을 불러들였어요. 보안 규정을 어긴 거죠? 규정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죠? 당신들은 6시간 동안 해결 못했어요. 그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가 우겼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풀었을 겁니다. 정말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데이터 손실이 시작됐는데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인정하세요.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외부 도움이 필요했다고요?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고집했죠. MIT가 한국진 거예요.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문제 해결이에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어요.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팀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중심에 있었죠. 다음 날 임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사회에서 직접 내려온 거였어요. 젠슨왕도 참석했죠. 한국협력권으로 모였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해서 결정이 필요해요. 반대 의견 먼저 들어보죠.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MIT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한국 협력은 위험합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째, 기술 유출 가능성. 둘째, 경쟁사 육성. 셋째, 내부 사기 저하. 모두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근거가 있습니까? 젠슨 황이 물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MIT 박사가 답했죠. 일본이 미국 기술 배워서 자동차 산업 장악했어요. 한국도 똑같이 할 겁니다. 찬성 의견은요. 젠슨 황이 다른 쪽을 봤습니다. 제니퍼가 일어섰습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차분히 말했어요. 우리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못 풀어요. 지난주가 증명했죠. 다양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건 일시적 현상입니다. 다른 임원이 반박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해요. 정말 그럴까요? 제니퍼가 되물었습니다. 삼성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 설계와 결합하면 더 나은 제품이 나옵니다. 협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론입니다. MIT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현실은 다르죠.
기업은 이익으로 움직여요. 감정이 아니고요. 젠슨 황이 손을 들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직접 보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죠. 한국으로 갑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직접 가신다고요? 임원 하나가 물었어요. 네, 젠슨 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을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요? 말로만 논쟁할 순 없죠? 언제 가시겠습니까? 이번 주 안에 젠슨 황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같이 가시오. 그가 저를 봤어요. 당신이 박사를 아니까요? 저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콜린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가신다면서요? 그가 물었어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경우 때문입니까? 저는 물었죠. 그것도 있지만 궁금해서요. 콜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지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박진우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한국이 정말 협력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요?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긴 복도를 걷는데 젠슨 황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시오. 그가 입국 심사대를 가리켰어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자동화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거쳐 그냥 지나갔죠. 15초도 안 걸렸어요. 빠르네요. 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30분씩 걸리는데요. 우리도 자동 게이트로 갔습니다. 여권을 올려놓자 스캔이 시작됐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떴죠. 카메라가 인식하더니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음성이 나왔어요. 문이 열렸죠. 10초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입국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히지 않았죠?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효율적이군요. 젠슨 황이 감탄했습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 국가라지만 공항은 저것보다 못해요. 수암을 찾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6개나 있었어요. 가방들이 빠르게 나왔죠. 10분도 안 돼서 모두 찾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였으면 1시간 걸렸을 겁니다. 콜린이 말했어요. 여기는 뭐가 다른 거죠? 시스템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고 있어요. 공항을 나서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11월이었지만 센터 클라라보다 따뜻했어요.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삼성에서 보낸 차량이었습니다. 저희를 서울로 모시겠습니다. 운전기사가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어요. 차에 오르자 젠슨 황이 창밖을 봤습니다. 콜린은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저는 노트북으로 일정을 확인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젠슨 황이 물었어요. 1시간입니다. 기사가 답했죠. 빠르네요. 한국은 빠릅니다.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빨리빨리가 우리 문화죠.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밀도가 높군요. 젠슨 황이 중얼거렸습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사가 설명했어요. 좁은 땅에 5천만 명이 살아요. 그래서 빨라야 해요. 느리면 도태되니까요. 빨리빨리요. 콜린이 물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데 품질은 괜찮습니까? 기사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빠르지만 정확해요. 안 그러면 의미 없어요. 정말입니까? 콜린이 의심했어요. 보통 빠르면 실수가 많은데요. 저 다리 보세요. 기사가 앞을 가리쳤습니다. 인천대교였어요. 거대한 다리가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4년 만에 지었어요. 기사가 설명했습니다. 외국은 10년 걸린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4년 만에 끝냈어요. 부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년 지났는데 멀쩡해요.
기사가 단호하게 말했죠. 빠르고 정확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를 비웃었거든요. 속도만 빠르고 품질은 떨어진다고요. 하지만 저 다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르면서도 정확했어요. 왜 그렇게 빨라야 합니까? 젠슨 황이 물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요. 기사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땅도 좁고 인구도 많죠. 느리게 하면 죽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해요. 하지만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콜린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빠르면서 완벽하게 해요. 둘 다 해야 살아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느립니다. 젠슨 황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여유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젠슨 황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유는 때론 나태를 만들죠. 기사가 100m로 젠슨 황을 봤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그가 말했죠. 한국은 여유가 없어서 빨랐고 빨라서 강해졌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 생각났습니다. 제가 말했죠. 거긴 수암을 찾는 데만 1시간 걸려요. 시스템이 느리죠. 여기는 10분이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사람 감정으로 안 해요? 1시간쯤 달렸을 때 수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차가 삼성 캠퍼스로 들어섰어요. 정문을 지나자 거대한 건물들이 나타났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항부터 다리까지 택시 기사의 말까지 모든 게 한국의 속도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빠르지만 정확한, 급하지만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차가 삼성 캠퍼스로 들어섰어요. 정문을 지나자 거대한 건물들이 나타났죠. 규모에 놀랐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는 될 것 같았어요. 차가 멈추자 박진우가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먼 길 오셨습니다. 고맙소. 젠슨 황이 답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소. 이쪽으로 오시죠. 박진우가 앞장섰어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3층 버튼을 눌렀죠. 생산 라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동화 라인입니다. 박진우가 답했어요. 사람 손이 거의 안 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거든요. 로봇 팔들이 끝없이 줄지어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웨이퍼가 흘러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생명체 같군요. 젠슨 황이 감탄했습니다.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죠. 하루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콜린이 물었습니다. 웨이퍼 10만 장입니다. 박진우가 답했어요. 24시간 무정지 가동이죠. 불량률은요? 제가 물었죠. 0.01%입니다. 01%입니다. 박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우리는 1시간 동안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돼 있었어요. 검사도 포장도 운송도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모니터링룸으로 가시죠. 박진우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이 표시됐죠. 엔지니어 2명이 앉아서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젠슨 황이 물었습니다. AI가 즉시 감지합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0.1초 안에 라인을 멈추고 조치하죠. 사람보다 빨라요. 인상적이군요. 젠슨 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소? 시행착오입니다. 박진우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10년 넘게 실패를 반복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에 차와 과자가 준비돼 있었어요.
박진우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남긴 메모입니다. 박진우가 봉투를 열었어요. 낡은 종이가 나왔죠. 손글씨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박진우가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진보한다. 경쟁은 필요하지만 협력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배웠듯이 다른 이들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세계가 발전한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젠슨 황이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함께할 때 진보한다. 그가 중얼거렸죠. 맞는 말이요. 이건희 회장은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처음엔 기술을 받았죠. 하지만 나중엔 일본을 추월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받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나눠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협력을 강조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은 혼자 크지 않았어요. 협력사들과 함께 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와 협력하면 둘 다 커질 수 있어요. 젠슨 황이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이 문장이 마음에 드가 조용히 말했죠. 세계가 발전한다는 부분이요. 개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세계요. 그게 이 회장의 철학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어요. 삼성만 잘 되면 안 돼요. 한국이 잘 되고 세계가 잘 돼야죠. 콜린이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인들과 다르네요. 그들은 주가만 신경 쓰는데요. 문화 차이입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미국은 개인주의고 한국은 공동체주의죠.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젠슨 황이 일어섰습니다. 더 보고 싶소. 그가 말했죠. 연구소도 구경할 수 있어? 물론입니다. 박진우가 답했어요.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연구동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지나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수식이 가득했고 책상에는 시제품들이 놓여 있었죠.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젠슨 황이 물었습니다. 32세입니다. 박진우가 답했어요. 젊은 인재들이 핵심이죠.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박진우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단계 진행하세요. 저희를 보며 설명했죠. 차세대 GPU 냉각 시스템입니다. 효율을 30% 높일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기술을요?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그러려고 개발하는 겁니다. 함께 쓰려고요. 수원 캠퍼스 투어가 끝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박진우가 우리를 봤어요. 저녁 드셨습니까? 그가 물었죠. 아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어요. 서울로 가시죠.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강남거리가 나타났어요. 네온사인이 화려했죠. 여기서 내리시죠.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좁은 길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죠. 치킨 냄새가 났습니다. 여입니까? 젠슨 황이 의아해 했어요. 네, 박진우가 한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치킨집이었어요. 간판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죠. 제일 좋은 곳입니다. 박진우가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플라스틱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로 분어요.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며 떠들고 있었죠. 사장님, 박진우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오, 박사님 반갑게 맞았죠? 외국 손님들 오셨네요. 자리 안내해 주세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은 없었어요. 박진우가 주문했죠? 양념치킨 2, 맥주 4병이요. 곧 치킨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양념 냄새가 진했죠? 드셔보세요. 박진우가 권했습니다. 젠슨 황이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한 입 빼어 물더니 눈이 커졌죠. 맵지만 맛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야식 문화입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모여요? 직급 상관없이요. 콜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상사와 부하 같은 구분이 안 보였죠. 이상하네요. 콜린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해 보여요. 누구도 밀치지 않고요. 저도 느꼈습니다. 가게가 분배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죠. 줄을 설 때도 양보하고 자리를 비울 때도 정리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상합니다. 콜린이 계속 말했어요. 밀도가 높은데 충돌이 없어요. 미국 같았으면 싸움이 났을 텐데요. 박진우가 맥주를 따랐습니다. 그게 한국의 알고리즘입니다. 그가 말했죠?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깐부요. 박진우가 한글로 말했습니다.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죠. 함께 이기고 함께 지는 관계예요. 깐부라 젠슨 황이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어설어요? 그게 협력과 무슨 관련입니까?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요? 저는 봤습니다. 제가 답했죠. 거기 나오죠?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깐부는 상대가 넘어지면 함께 멈추는 코드예요.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개념이군요.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여기 보세요. 박진우가 가게 안을 가리쳤어요. 저 사람들은 다 경쟁자예요. 같은 회사, 같은 부서 승진 경쟁하는 사이죠. 하지만 여기선 깐부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콜린이 의심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닐 텐데요. 박진우가 옆 테이블을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뭔가 물었어요. 그쪽 사람들이 대답했죠. 저분들이 뭐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같은 팀이래요. 박진우가 번역했죠? 내일 프레젠테이션 경쟁한대요. 한 명만 승진해요. 하지만 지금은 함께 술 마시고 있군요. 젠슨 황이 놀라워했어요. 그렇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은 경쟁하지만 오늘은 동료예요. 이기든 지든 관계는 유지되죠. 미국과 다르네요. 콜린이 말했습니다. 거기선 경쟁자는 적이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박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적으로 보면 협력이 안 돼요. 경쟁하되 존중해야죠. 그게 깐부예요. 맥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편해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삼성도 그렇습니까? 젠슨 황이 물었습니다. 부서끼리 깐부해요. 그렇습니다. 박진우가 답했어요. 연구소와 생산부서가 경쟁하지만 협력해요. 이익을 나누고 실패도 나누죠. 엔비디아랑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깐부가 될 수 있을까요? 박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려고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가 웃었어요. 젠슨 황이 잔을 들었습니다. 깐부. 그가 한국말로 말했죠. 우리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깐부. 함께 외쳤어요. 발음이 다 어설지만 마음은 통했죠. 자정이 넘어가게를 나왔습니다. 서울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안전하네요. 콜린이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신뢰가 있으니까요.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서로를 믿으니까 안전한 겁니다. 차로 돌아가며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소. 뭘 배우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협력의 본질이요. 그가 답했어요. 경쟁하되 존중하고 이기되 함께 가는 것, 그게 깐부군요. 맞습니다. 박진우가 미소 지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문화였죠. 한국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보여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젠슨 황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본사에서 연락 왔소. 그가 말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언론이 알았소. 그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엔비디아 CEO 삼성과 극비 회동 한국 우선 협력 추진 의혹.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엔비디아가 삼성과 배타적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TSMC와 인텔은 배제된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누가 흘렸습니까? 콜린이 물었어요. 모루, 젠슨 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크기가 울렸습니다. 본사였어요. 젠슨 황이 받았죠? 네, 맞소.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알겠소. 최대한 빨리 돌아가겠소? 전화를 끊고 우리를 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항의했소. 그가 말했죠? 동맹국인데 왜 한국만 우대하냐고요? 대만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TSMC가 협력 중단을 선언했소? 젠슨 황이 답했어요. 우리 칩 거부한대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였거든요.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했죠. 미국 내 여론도 안 좋소. 젠슨 황이 계속 말했어요. 의회에서 청문회 열자는 얘기가 나왔대요. 동맹이 흔들린다고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 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압니다. 그가 차분히 답했죠. 뉴스 봤어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사실대로 말할 겁니다. 박진우가 말했어요. 우리는 배타적 협력을 논의한 적 없어요.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요. 하지만 언론은 다르게 보도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화났고요. 시간이 해결할 겁니다. 박진우가 말했죠.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실수였을까요? 이번 방문이요?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크 후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동맹이 흔들리고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어. 일시적일 겁니다. 콜린이 말했어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미 반도체 협력은 영내 균형을 해친다. 우리는 강력히 항의한다. 중국도 반응했습니다. 미국의 편향적 협력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 시정을 촉구한다. 대만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의 신규 계약을 보류한다. 상호 신뢰가 훼손됐다. 젠슨 황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화났군요. 그가 쓸쓸하게 말했죠. 본사 회의는 더 험악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TSMC가 우릴 버렸어요. 생산 라인이 멈추면 어쩌려고요? 삼성이 대체할 수 있어? 젠슨 황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른 이사가 비웃었어요. 삼성 생산량이 TSMC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늘릴 수 있어? 젠슨 황이 답했죠. 그들은 의지가 있어? 의지로 공장이 돌아갑니까? 이사가 반박했어요. 현실을 보세요. 우린 TSMC 없이 못 버팁니다. 일본 문제는요?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소재 공급이 끊기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공격이 쏟아졌어요. 한국 협력을 철회하라는 압박이 거했죠.
젠슨 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접 봤소.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의지는요. 그들은 해낼 수 있어? 증거가 뭡니까? 이사가 다그쳤어요. 막연한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증거는 만들 겁니다. 젠슨 황이 말했죠. 시간을 주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가 고함쳤어요.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콜린이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예상했던 일이요. 젠슨 황이 답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부르죠. 포기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시작이요. 한국이 증명해야 하오. 그날 저녁 삼성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떴어요. 삼성전자 부회장 성명. 우리는 전 세계 AI 반도체 수요를 책임질 수 있다. 서울, 평택, 광주, 구미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한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모든 파트너를 환영한다. 저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명 받습니다. 제가 말했죠?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이미 준비됐어요. 라인 증서하고 인력 투입했습니다. 얼마나 늘릴 수 있습니까? 2달 안에 50%예요. 박진우가 답했죠. 6개월이면 2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속도가 가능하다니요. TSMC 없이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 없이도 됩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증명할 겁니다. 협력은 거래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요. 전화를 끊고 젠슨 황에게 보고했습니다. 삼성이 준비됐답니다. 제가 말했죠. 생산량 2배 늘릴 수 있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킬 거요. 하지만 본사가 받아들일까요? 제가 우려했습니다. 이사들이 반대하는데요. 동맹은 신뢰로 세워야 하오. 젠슨 황이 말했죠. 의심으로는 못 세워요. 한국이 보여줄 겁니다. 신뢰의 가치를요. 그날 밤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었죠. 그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긴급 기자 회견 예정. 저는 회사에서 생중계를 켰어요. 사무실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모였죠. 화면에 서울 삼성 본사 브리핑룸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부회장이 연단에 올랐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가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엔비디아 협력권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배타적 협력이라는 오해가 있었죠. 명확히 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회장이 강조했어요.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 인텔 모든 파트너를 환영합니다. 협력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제니퍼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메시지네요. 그녀가 말했죠. 부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AI 반도체 수요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있게 선언했어요. 서울, 평택, 광주, 구미 공장이 24시간 풀가동합니다. 2개월 내 생산량 50% 증가, 6개월 내 2배 달성을 약속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가능합니다. 부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죠.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설비 증설 인력 배치 원자재 확보 완료됐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평택 공장 실시간 영상이 나왔어요. 거대한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죠.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24시간 전 모습입니다. 부회장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입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라인이 2배로 늘어나 있었어요. 새 설비가 가동되고 있었죠. 일주일 만에요. 기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3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부회장이 답했어요. 이건 즉흥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논란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미리 준비했죠. MIT 박사가 코음 쳤습니다. 쇼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실제로 생산되는지 봐야죠. 화면에 다시 부회장이 나왔습니다. 품질 보증도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불량률 0.01%, 01% 유지 납기 100% 준수를 약속합니다.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위약금을 부담하겠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돌고 있어요. 저는 젠슨 황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성 발표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봤소. 젠슨 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이군요. 믿으십니까? 미소. 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킬 거예요. 본사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이미 했소. 젠슨 황이 말했죠. 이사회가 회의 중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사회였어요. 젠슨 황이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삼성 발표 확인했습니다. 이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겁니다. 젠슨 황이 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들의 준비를요. 하지만 TSMC만큼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이사가 물었어요. TSMC는 30년 파트너인데요. 신뢰는 기간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젠슨 황이 말했죠. 삼성은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일본 반발은요? 소재 공급 끊기면 어떡합니까? 협상 중입니다. 젠슨 황이 답했어요. 일본도 결국 이해할 겁니다. 협력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젠슨 황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설득이 안 된 것 같소? 그가 말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삼성이 증명하면 바뀔 겁니다. 그날 오후 평택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우였어요. 지금 공장입니다. 그가 말했죠.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상 통화로 바꿨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생산 라인이 보였어요.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웨이퍼가 흘러가는 게 보였습니다.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교대조가 새 팀이에요. 밤낮 없이 돌아요? 사람들이 지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카메라가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직원들이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았죠? 지칩니다. 박진우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이요. 한 직원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힘듭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한국이 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었죠. 생산량 목표 달성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박진우가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2개월 내 50% 증가 확실해요. 지금 속도면 목표 초과 달성도 가능합니다. 제니퍼에게 보고했습니다. 삼성이 준비됐어요. 제가 말했죠. 실제로 돌아가고 있고요.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들의 의지를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삼성은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키려고 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그들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평택 공장 실사 차원이었어요. 본사가 직접 확인하라고 했죠. 새벽 3시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라고 박진우가 말했어요. 정문을 지나자 불빛이 환했습니다. 나처럼 밝았어요. 기계 소리가 들렸죠.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소리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진우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클린룸으로 들어갔어요.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쳤죠.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로봇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웨이퍼가 컨베이어를 타고 흘러갔죠.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15만 장입니다. 박진우가 답했어요. 한 달 전보다 50% 늘었죠. 약속대로네요.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박진우가 말했죠. 모니터링 룸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불량률 0.009% 목표보다 낮았죠. 어떻게 이렇게 낮춥니까?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사람입니다. 박진우가 답했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차이를 만들어요. 엔지니어 한 명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였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밤샘 근무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가 영어로 답했어요. 오늘이 사흘째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IMF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였어요.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1997년이요. 저는 그 해를 기억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였죠. IMF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환기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1월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죠. 한국이 부도다고요? 국가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먼 곳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셨어요. 그가 계속 말했죠. 평소엔 밤 10시에 오시는데 그날은 6시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군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싸우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싸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오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요.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죠. 다음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가 멈칫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요? 30년 다닌 회사가요? 하루 아침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 아침이었어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금요일엔 부장이었는데 월요일엔 백수였어요. 퇴직금도 못 받으셨어요. 회사에 돈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옥이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죠. 아버지가 매일 구직 신청을 하셨어요. 하지만 어디도 안 뽑았어요. 다들 사람을 자르고 있었으니까요. 집이 어두워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전기세 아끼려고 불을 안 켰어요. 겨울인데 난방도 안 틀었죠. 이 불을 3개 덮고 잤어요. 학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녔어요. 그가 답했죠. 하지만 반 아이들 절반이 전갔어요.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학원도 다 문 닫았고요.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도시락을 못 사갔어요. 어머니가 싸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숨어 있었죠. 친구들 눈치 안 보려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 밝으신 분이었는데 말이 없어지셨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셨죠? 국광고 보시면서요. 어머니는요? 제가 물었어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어요. 하루 12시간씩여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버셨어요. 그걸로 우리 가족 4명이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라면이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라면이었어요. 6개월 동안요. 지금도 라면 보면 그때가 생각나요. 그해 겨울이 제일 추웠어요.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아니라 마음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안 드시던 분인데요. 매일 밤 소주 한 병씩 드셨죠. 혼자서요. 저는 그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2월이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경비일이었죠. 월급은 이전 회사에 하지만 아버지는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습니다. 그가 목이 메웠어요. 부장이었던 분이 경비일을 하시면서 감사하다고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제가 다짐했어요.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되겠다고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다고요? 다시는 IMF 같은 일이 없도록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 안 하셨고 한 번도 휴가 안 쓰셨어요. 30년을 그렇게 사셨죠. 하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소용없었어요. 개인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라가 약하면 의미 없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가 모니터를 봤어요. 밤을 새우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IMF 때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때는 절망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입니다. 희망이라고요. 제가 묻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하는 중이니까요.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신 아들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십니까? 네, 은퇴하셨지만 심심하시다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세요. 하지만 자랑스러워하세요. 아들이 삼성 엔지니어라는 거요. 저는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깊은 트라우마였죠.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까?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더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요. 지금 이 밤을 새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세계는 우리가 못할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더 증명해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요. 그의 말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휴게실로 이동하니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그때 공장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흰머리 사이로 세월이 깊게 자리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죠. 우리는 자판기 커피를 뽑아 들었습니다. 공장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라인을 보셨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도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IMF 때도 이랬습니다.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살기 위해서였어요. 나라가 흔들렸고 회사도 위험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가족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더 힘들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절망뿐이었죠. 아무리 일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희망이 있어요. 공장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남으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려고 일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존심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자존심이죠.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요. 우리는 다시 라인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계들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낼 수 있다는 증명 말이죠. 박진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MIT가 멈출 때 한국은 돌아가고 있군요. 그게 차이입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MIT는 이론을 말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만듭니다. 머리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증명하는 거죠. 본사에 뭐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대로요. 제가 답했습니다. 삼성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초과 달성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박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신뢰해 주셔서요.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건물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을 밀어내는 불빛이었고 멈추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삼성이 뚫은 것은 생산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만들어 놓은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한국은 못한다는 그 오래된 벽 말이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삼성 평택 공장 실사 결과. 생산량 목표 150% 달성. 불량률 목표 이하 유지. 납기 100% 준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협력 지속 권고. 삼성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AI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